세계는 3차 대전의 화약고 동아시아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미국의 항모전단과 중국의 미사일이 언제 불을 뿜을지만 계산하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펜타곤의 모든 전쟁 시나리오가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미중 양국의 그 어떤 전략가도 이 변수 앞에서는 어린 아이의 장난처럼 무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전쟁의 상식을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제3의 법칙이었죠. 서로의 심장에 핵미사일을 겨누고 있던 거인들의 손목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번에 부러뜨려버린 절대무기의 주인.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케일러 벨스입니다. 한때는 미 공군의 최첨단 전투기들을 직접 몰며 그 한계를 시험했던 테스트 파일럿이었고, 지금은 펜타곤의 의뢰를 받아 각국의 공군력을 분석하고 미래의 위협을 예측하는 수석 전략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임무는 전투기의 재원표 뒤에 숨겨진 진짜 실력과 각 나라가 가진 기술의 근본을 꿰뚫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래 50년을 좌우할 우리의 1순위 전략적 파트너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혹은 절대로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가장 위험한 나라는 어디인가 하는 문제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동아시아라는 화약고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거든요.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의 군사력은 이미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도 미국의 기술을 등에 업고 부활을 꿈꾸는 일본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조용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3국 중에서 누가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 핵심 임무였습니다. 네바다 주 넬리스 공군기지 내 제전략 분석실은 각종 기밀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제가 직접 몰았던 F-22 랩터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사진은 제가 하늘에서 직접 체험한 미국 공군력의 압도적 우위를 상징하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을 바탕으로 세계의 하늘을 분석하고 있었죠. 얼마 전 저는 제 분석실에서 젊은 분석관인 밀러에게 동아시아 3국의 전투기 개발 현황에 대한 제 초기 분석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에는 세 나라의 전투기 형상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저는 각 전투기를 가리키며 아주 냉소적인 어투로 제 평가를 전달했습니다.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손잡고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직캡은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니 예측이 가능한 우등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만든 최고급 부품으로 조립한 성능 좋은 세단 같아서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결국 우리의 통제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어요. 일본의 기술력은 분명 뛰어나지만 핵심 소프트웨어와 센서는 여전히 미국의 블랙박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거든요. 이는 일본이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며도 결국 우리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중국의 제-20 전투기는 그야말로 거대한 전기차 공장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도 WS-15 엔진의 근본적인 결함과 내구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겉모습은 위협적이지만 그 속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밀러에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분명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대한 위협이지만 여전히 기술적 한계라는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KF-21 보라매에 대한 제 평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F-16 전투기를 멋지게 개조한 아주 잘 만든 스포츠카 정도라고 말했죠. 분명 인상적이긴 하지만 진짜 괴물들이 경쟁하는 레이싱에 과연 나설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나라이지만 결국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조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제 분석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두 나라의 싸움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는 논외의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1순위 전략적 파트너를 고민할 때도 한국은 충실한 2등급 동맹 정도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의 오랜 비행 경험과 데이터 분석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제 판단은 늘 옳았으니까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디테일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저는 홀로 남아 조용히 자료의 바다를 항해하곤 해요. 완벽한 분석을 위해서는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다는 것이 제 철학이었거든요. 그날도 저는 수많은 데이터가 떠다니는 모니터의 푸른 빛을 받으며 제가 간과한 것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무장 통합 기술에 대한 보고서에서 발걸음이 멈췄는데 이건 제가 테스트 파일럿 시절 뼛속까지 경험했던 분야였어요. 새로운 무기 하나를 전투기에 인증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서류 작업과 의회 승인, 그리고 수년에 걸친 비행 테스트라는 지옥을 거쳐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미국에서도 F-35의 최신 폭탄 하나를 다는데 몇 년씩 걸리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KF-21이 독일제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을 연동하는 테스트를 이미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본래 계획보다 무려 3년이나 앞당겨서 말입니다. 제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타우러스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km가 넘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입니다. 스텔스 설계로 인해 적 레이더 회피 능력이 뛰어나고 8m 두께의 지하 벙커까지 관통하는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로 알려진 무기죠. 이런 고도의 정밀 유도 무기를 이제 막 개발이 끝난 전투기에 이렇게 빨리 통합했다는 것은 제가 아는 항공기술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미국의 직접적인 기술 지원 없이 한국과 독일 회사의 협력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어요. 과거 한국이 F-16의 새로운 무기를 장착할 때마다 록히드 마틴이나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무기 주권에서 미국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죠. 저는 본능적으로 이 믿을 수 없는 속도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수많은 관련 문서를 뒤지던 중 얼마 전 그냥 스쳐 지나갔던 한 기술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픈 아키텍처, 즉 개방형 구조 설계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그 내용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에 앱을 깔듯이 전투기의 무장과 센서를 고작 48시간 안에 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전투기, 동체 내부와 날개의 총 6개의 주요 모듈 공간을 확보하고 이 모듈들을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구성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즉, 기체 개조 없이도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의미였죠. 처음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분명 마케팅을 위해 과장된 용어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미국의 F-35도 소프트웨어 통합 문제로 수십 년째 꼴머리를 앓고 있는데 한국이 그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타우러스 미사일의 3년 조기 통합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제 확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오픈 아키텍처 시스템이 AI 기반 센서 융합 기술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KF-21의 AI 기반 표적 탐지 시스템은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며 이미 90일간 연속된 테스트 비행을 통해 성능을 입증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더해 드론 제어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서 단일 KF-21 기체가 무인 드론 5기를 동시에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만이 제한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실제 양산 기체에 이런 기능이 통합된 것은 KF-21이 세계 최초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전투기 개념 자체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의심의 씨앗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파일을 따로 저장했어요. 언젠가 다시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파일 하나가 저의 오만한 확신과 편견으로 가득 찼던 세계를 통째로 뒤흔들게 될 줄은 말이죠. 그날 밤, 제 완벽했던 분석의 지도에는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 불편한 의문은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 30년 경력에 쌓아올린 모든 경험과 지식이
한국이라는 변수 앞에서 소용 없어진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접근 방식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죠. 단순히 기체의 성능이나 재원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투기를 만드는 방식과 그 안에 담긴 철학, 즉 기술의 뿌리를 파헤쳐 보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일본의 직캡 개발 계획서를 다시 화면에 띄웠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들의 정밀 공학과 장인 정신은 저 역시 깊이 존중하고 있었거든요.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의 항공기 제작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하나의 거대한 벽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바로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미국의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차세대 임무 컴퓨터, 그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장비는 결국 우리가 제공한 것이었어요. 일본은 그 뛰어난 성능을 마음껏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거나 우리의 허가 없이는 단 한 줄의 코드도 수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발견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조차도 핵심 기술에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며 저는 한 가지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마치 최고급 외제차를 리스로 빌려 타는 것과 같았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능도 완벽하지만 정작 그 차의 엔진을 열어볼 수도 없고 마음대로 튜닝할 수도 없으며 계약이 끝나면 언제든 반납해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지만 그 기술력은 철저하게 우리의 우산 아래에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종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관리하기 쉬운 아주 모범적인 종속 관계였죠. 저는 당연히 한국의 KF-21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면 유럽의 블랙박스를 사용하고 있겠거니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핵심 통제 장비를 해외에서 도입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발견한 것은 과거 우리가 한국의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수많은 기록들이었습니다. 임무 컴퓨터 기술, ASA 레이더 소스 코드, 전자전, 장비의 핵심 알고리즘 등 우리가 그들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려고 했던 증거들이 앞다투어 나타났어요. 그 속의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영원한 2등급 동맹으로 묶어두려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울거나 화내는 대신 조용히 다른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지난밤 저를 혼란스럽게 했던 오픈 아키텍처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달라고 애원하다가 거절당하자 그냥 돌아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예 새로운 판을 짜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관련 보고서를 읽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들은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임무 컴퓨터와 비행 제어 시스템의 운영체제, 즉 소프트웨어 전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해버렸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완전한 모듈화를 구현했다는 점이었어요. 국산화율이 무려 89%에 달했고 특히 핵심 분야인 통신, 미션 컴퓨터, 운영체제 등은 100% 독자 기술로 구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품 하나를 국산화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제가 지난밤 코웃음 쳤던 그 오픈 아키텍처는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고도 소프트웨어 설정만으로 새로운 무기와 센서를 마음대로 추가하고 교체할 수 있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고 말았어요. 젠장, 일본은 최신 아이폰을 빌려 쓰는 거고 한국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직접 만들고 있었던 거잖아 하고 말입니다. 이 비유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허락한 앱만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한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앱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직접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더 나아가 그들은 이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와 종속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술 개발은 단순히 성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권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어요. 기술을 통제당하면 국방의 운명도 통제당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미국의 기술적 우위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그들은 산을 오르는 대신 산을 통째로 깎아 새로운 길을 만드는 방식을 택한 것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제 심장은 놀라움과 경탄으로 가쁘게 뛰고 있었어요. 저는 한 나라의 기술에서 그 나라의 역사와 정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제 분석 지도 위에서 작은 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게임의 룰을 바꾸는 혁신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미래 50년을 결정할 새로운 중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었을 뿐이었어요. 앞으로 발견하게 될 진실들이 얼마나 더 저를 뒤흔들어 놓을지 저는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본과 한국을 같은 저울 위에 놓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은 우리의 설계도 안에서 완벽을 추구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아예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으니까요. 제 직업은 분석가입니다. 감탄이나 경탄만으로는 보고서를 쓸 수가 없어요. 이 새로운 발견, 이 기술 주권이라는 개념이 실제 전투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반드시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제 가설을 증명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저는 미 공군에서 가장 정밀한 미래 전장 시뮬레이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수천 개의 변수를 입력해 미래의 공중전을 현실과 거의 똑같이 구현해내는 곳이죠. 이곳에서 나온 결과는 펜타곤의 모든 전략 계획에 직접 반영되는 그야말로 미래를 예측하는 신탁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했어요.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장소는 동아시아의 가장 민감한 하늘, 2대의 가상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한쪽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일본의 직캡, 다른 한쪽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한국의 KF-21이었어요. 이 대결은 단순한 성능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철학의 충돌이었죠. 근본적으로 다른 뿌리에서 자라난 두 나무의 대결이었습니다. 일본의 직캡에는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최고급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강력한 엔진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최첨단 항전 장비까지. 그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예측 가능한 우등생의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영국과 이탈리아의 기술까지 더해진 이 전투기는 서구 연합의 기술적 결정체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가설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일본이 포기했고 중국이 아직 성공하지 못한 덕티드 램젯 방식의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는 변수였어요. 이것은 한국의 기술 독립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결과물이었고 제 가설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이런 수준의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면 아시아의 중심축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점검했습니다. 일본 직캡의 우수한 스텔스 성능, 장거리 교전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보장하는 완벽한 시스템 통합성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반면 한국 KF-21은 상대적으로 작은 기체에 제한된 연료, 탑재량이라는 명백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결과는 뻔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두 전투기가 서로를 탐색하는 복잡한 항적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레이더 탐지, 전자전 교란, 미사일 낙온까지 현실과 똑같은 절차가 차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온 순간 가시거리박 교전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일본 직캡이 먼저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최신형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KF-21은 그 미사일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동시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한국의 덕티드 램젯 미사일이 발사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반적인 고체 연료 미사일과 달리 덕티드 램젯 미사일은 비행 내내 추진력을 유지했어요. 마하 3.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동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일본 직캡이 아무리 회피 기동을 해도 그 미사일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끈질기게 추적했어요. 결국 첫 번째 교전에서 일본기가 격추되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교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한국 KF-21의 우수한 기동성과 혁신적인 미사일 기술이 일본 직캡의 스텔스 능력과 화력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시뮬레이션이 끝났을 때 화면에는 충격적인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블루팀, 재팬, 압도적 승리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일본이 이겼구나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본 시뮬레이션 과정과 이 결과가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한국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 왜 일본이 승리했다고 나오는 걸까요? 현대 공중전에서 이런 일방적인 결과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숙련된 프로 복서와 아마추어의 대결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 오랜 파일럿의 감각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데이터 로그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분명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시뮬레이션을 준비했던 젊은 분석관 밀러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데이터가 입력된 경로를 하나씩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데이터, 무장 시스템, 레이더 성능까지 모든 것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평생의 오만과 편견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밀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데이터 파일명을 잘못 입력했다고, 일본과 한국의 데이터가 서로 뒤바뀌어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확실히 확인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일본의 압도적 승리라고 믿었던 그 경이로운 결과는 사실은 한국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제가 방금 목격한 것은 한국 KF-21이 일본 직캡을 완전히 압도하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밀러에게 나가보라고 말했습니다. 분석실에 홀로 남아 저는 화면에 떠있는 블루팀, 재팬, 압도적 승리라는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저 글자는 이제 저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압도적 승리를 의미하는 글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지난밤 저장해 두었던 오픈 아키텍처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한국이 그토록 빠르게, 독자적으로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통합할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이 바로 이 오픈 아키텍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케팅 용어가 아니었어요. 미국조차 아직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라는 플랫폼 그 자체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의 근본이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속에 맞서 싸운 주권의 승리였고 정해진 길을 따라온 모범생을 스스로 길을 만든 개척자가 압도해버린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제가 스포츠카라고 비웃었던 그 전투기간 사실은 F1의 모든 공식을 새로 쓰는 차세대 머신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직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아시아의 중심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겪었던 충격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수십 년간 제가 쌓아왔던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미 공군 파일럿으로서 가졌던 자부심까지 그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며칠 밤낮으로 저는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이고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어요. 제가 실수라고 생각했던 그 결과는 명백한 실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실을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제 조국인 미국이 그리고 펜타곤의 수뇌부들이 거대한 착각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얼마나 많은 반발과 의심을 불러일으킬지를 말이죠. 수십 년간 굳어진 편견과 관성을 뒤흔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워싱턴 펜타곤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한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곳. 그곳에는 미 공군의 별 4개를 단 노스 장군과 국방부의 고위 관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려는 듯한 확신이 엿보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간단한 답을 원하고 있었어요. 일본, 중국, 한국, 이 셋 중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를 더 견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순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일본은 영원한 우리의 모범 동맹국, 중국은 경계해야 할 최대 위협, 그리고 한국은 그저 우리가 관리해야 할 순종적인 2등급 파트너라는 전통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앞에 두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진실을
오픈 아키텍처라는 새로운 개념과 뒤바뀐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제 설명이 이어질수록 점점 더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의 기술적 독립성과 그것이 가져올 지정학적 변화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그들의 시선은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우리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의 오픈 아키텍처는 전투기 개발의 근본 철학을 바꾸는 혁신이며 이는 미래 항공전술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제 열정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참지 못하겠다는 듯 노스 장군이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는 제가 지금 제정신이냐고 물었고 우리의 임무는 저 동쪽에서 수백 대씩 쏟아져 나오는 중국의 제-20 전투기를 막을 방법을 찾는 것인데 고작 동맹국의 4.5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대한 감상문을 발표하는 게 말이 되냐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의 말은 회의실에 있는 모두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 위협은 오직 하나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그 무시무시한 생산력과 군사적 팽창이 그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유일한 고민거리였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제 견해를 밝혔어요. 일본은 우리의 기술이라는 가장 확실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최고의 파트너이고 중국은 막대한 물량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강력한 경쟁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둘과 전혀 다른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품을 구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독점적인 원천 기술을 손에 넣었다고 말했어요. 제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 독점 기술이 앞으로의 시장 전체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명백한 투자 보고서나 다름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을 과소평가한다면 10년 후에는 그들이 아시아 전체의 항공기술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제 보고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해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저를 이단아 혹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이상주의자로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들만이 가득했습니다. 몇몇 고위 수뇌부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제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노스 장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게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좀 더 전략적이고 미국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보라고 말했어요. 그 말 속에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경계하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차갑게 끝났어요. 저는 조용히 회의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저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제 자신에 대한 강한 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낡은 데이터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펜타곤을 지배해온 거대한 편견과 오만,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만든 미국이 최고라는 신화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한 싸움의 한가운데서 제 임무는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분석을 넘어선 미래 50년을 결정할 전략적 선택의 문제였어요. 펜타곤에서 돌아온 며칠 동안 제 사무실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의 높으신 분들이 보낸 것이 분명한 이메일들이 수십 통씩 쌓였어요. 그 내용들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데이터를 재검토하라는 점잖은 압박과 저의 분석이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완곡한 비난들이었죠. 하지만 그 어떤 압력도 이미 진실을 목격해버린 제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파일럿 경력과 분석관으로서의 나눈 인생, 그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최종 보고서의 표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장, 핵심 요약 부분에 커서를 옮겼어요. 장군들과 백악관의 정책 결정자들이 읽게 될 부분은 결국 이 한 장일 겁니다. 이 한 장에 제 모든 발견과 신념을 담아야만 했어요.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의 기술을 우습게 보고 한국의 도전을 폄하했던 제 교만한 첫 모습부터 오픈 아키텍처라는 낯선 개념 앞에서 당황했던 순간
그리고 데이터가 뒤바뀐 시뮬레이션의 결과 앞에서 온몸에 전율이 흘렀던 그 밤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먼저 언급했습니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분단 국가로서 북한이라는 직접적 위협 속에서 수십 년간 전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고 썼습니다. 바로 이런 극한의 환경이 그들의 전략적 사고를 날카롭게 벼려왔다고 분석했어요. 핵무기와 핵개발이라는 존재론적 위협 앞에서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그들로 하여금 기술적 종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주 국방의 길을 택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전략적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력이 필수라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던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결론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향후 50년간 동아시아의 하늘을 지배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일본의 수능도 중국의 생산량도 아니라고 썼어요. 그것은 미국의 통제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 주권이며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의 철학으로 뛰어넘는 오픈 아키텍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근본을 가진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어요. 따라서 우리의 1순위 과제는 그들이 우리의 경쟁자가 되기 전에 진정한 의미의 동등한 파트너로 만드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3대 변수 중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중력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썼어요.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도 한국이 보여준 기술적 자립 의지는 그 어떤 나라도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성취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나서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어요. 저는 제 벽에 걸린 F-22 랩터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제게 세계 최강의 상징이었던 저 전투기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위대한 기체였지만 동시에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대한 기념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협 앞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새로운 무기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저는 머나먼 동쪽의 작은 나라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거대한 그림자를 쫓고 일본의 안락한 동맹 관계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조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보고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저의 경고를 그들이 귀담아 들을지 저는 어쩌면 저는 이 일로 인해 불명예스럽게 업계를 떠나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요. 한 명의 군인이자 분석가로서 제 조국이 올바른 길을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역사는 제 보고서의 모든 문장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자신들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그 위대한 변화 앞에서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제가 한때는 감히 무시하고 폄하했던 그러나 이제는 진심을 다해 경탄하게 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 서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때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몰았고 지금은 펜타곤의 눈과 귀가 되어 세상을 분석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굳게 믿었지만 태평양 건너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조용한 혁명 앞에서 결국 자신의 오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무기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술을 대하는 자세와 철학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남이 만든 가장 좋은 도구를 빌려 쓰는 것에 만족할 때 다른 누군가는 멸시와 거절 속에서 스스로 도구를 만드는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한순간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눈에 보이는 싸움에만 집중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승리의 조건을 완성해버린 나라. 과연 워싱턴은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 분석가의 충격적인 보고서는
과연 미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불꽃이 하늘을 뒤덮은 그날, 한 도시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자연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인간은 무력해 보였지만 누군가는 이미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는데요. 수십 년 전 아픔을 교훈 삼아 더 강해진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순간, 누군가는 스스로를 희생해 타인을 구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이웃을 지켰으며 이들의 헌신은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도시 전체를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은 하루 만에 여의도 면적의 10배 이상을 집어삼켰고 7개의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도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122억 원짜리 페리스 힐튼의 별장부터 오스카상 수상자 안소니 홉킨스의 대저택까지 말리부 해변의 호화로운 저택들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끔찍한 재난 속에서도 한 공동체의 행동들이 자연 앞에서 맞서 싸우며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윌슨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일에서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주로 백인과 흑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해 왔는데요. 하지만 문득 한국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 제가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아시아계 사람들과의 교류는 적었고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한 한국은 그저 그들과 비슷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일하고 있는 커뮤니티 내에서 한국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과 제대로 교류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늘 바쁘게 일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이었고 가족들과 함께 LA 근교로 당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모처럼의 나들이를 즐기고 있었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그 끔찍한 재난이 우리 일상에 그토록 큰 충격을 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을 때 LA 할리우드 힐스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지인으로부터 받았고 저희 집이 있는 지역이 대피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 가족은 서둘러 차를 몰아 귀가했습니다. 도착할 때쯤 하늘은 온통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으며 멀리서부터 보이는 불길은 마치 도시를 삼키려는 듯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차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뉴스 속보는 제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는데 팰리세이즈 화재가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산타아나 바람으로 인해 불길은 이미 2,400에이커 97제곱킬로미터를 태웠으며 5,000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진화율은 겨우 14%에 불과했어요.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저희 동네는 맨더빌 캐니언과 브렌트우드 지역 사이에 있었고 이미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어요. 추가로 16만 명이 대피 경고를 받았다는 뉴스가 들려왔는데 저희 집을 포함한 주변 건물들이 모두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붉은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뒤덮은 풍경은 마치 영화 속 재난 장면 같았지만 이건 안타깝게도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의 큰 영토를 살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왔는데 정작 우리가 피해자가 되어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잠시 차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있는 느낌이었죠. 지금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또 문자가 왔는데 대피소 위치를 알려주는 내용이었어요. 더 이상 차 안에서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브렌트우드 커뮤니티 센터로 향하는 길은 이미 대피하는 차량들로 가득했고 도로 위에서는 공포에 질린 주민들이 서로를 부르며 달리고 있었어요.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찬 표정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떤 노부부는 손자 사진이 담긴 앨범 하나만을 들고 와 구석에서 흐느끼고 계셨고, 한 젊은 엄마는 품에 안긴 아기를 달래면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잠시 후 뉴스 속보가 전해졌는데 벤츄라 카운티 쪽으로도 산불이 번져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이미 투입된 소방 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 다른 주에서도 지원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의 소방관들이 동원되었지만 이 거대한 화마 앞에서는 너무나 미약해 보였어요. 창밖으로는 소방 헬기들이 쉴 새 없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지상에서는 소방차들의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붉어져갔고 공기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탁해졌어요. 마치 세상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대피소 한편에서는 TV 뉴스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하고 있었는데 화면 속 기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현재 LA 소방국은 모든 가용 인력을 투입했지만 산불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산타아나 바람으로 인해 불길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번져가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 오렌지색 수감복을 입은 사람들이 소방관들과 함께 움직이며 진화 작업을 돕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지만 곧 그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된 수감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길이 번질 수 있는 지역에서 잔해를 치우고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처럼 보였고 그들의 노력 없이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화재 현장의 검은 연기 속에서 그들의 오렌지색 수감복은 기이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온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온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제 바닷물을 실은 소방 헬기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바닷물로 불을 끈다니. 하지만 이미 준비된 소방용수가 바닥난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염분이 토양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화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지금까지 본 것들 중 가장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회오리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이 바로 파이어네이도였습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회전하는 불길은 주변의 산소를 빨아들이며 점점 더 커져갔고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현상을 실제로 목격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했어요. 파이어네이도는 극단적으로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니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는데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의 빈집을 노리는 약탈범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려는 그들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한 경찰관은 이미 여러 건의 약탈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대피소의 텔레비전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벤츄라 카운티에서도 새로운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더 많은 지역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까지 모든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불길로 인해 마치 나처럼 밝았고 붉은 빛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여전히 지친 기색도 없이 화재와 싸우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소방 헬기들의 굉음이 들려왔어요. 오랫동안의 사회복지사 경험도 수많은 위기 상황 대처 경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다른 이재민들과 함께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저는 이 재난 속에서 예상치 못한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으니까요. 대피소에 도착한 그날,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혼돈의 와중에도 한쪽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노란색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한국계 미국인들이었고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준비해온 것처럼 체계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 대부분은 이 지역 주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선결제라는 문화였는데 한인 상점 주인들이 미리 물품값을 지불하고 재난 피해자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었죠. 제가 사는 미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한인 봉사자들이 모여들었는데요. CNN 뉴스에서는 LA 한인 커뮤니티의 놀라운 구호 활동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는데 여의도 면적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지역이 불길에 휩싸이고 10만 명이 넘는 주민이 긴급 대피를 한 상황에서 그들의 체계적인 지원은 더욱 빛을 발했어요. 수많은 한인 상점과 식당들이 문을 닫은 채 구호 활동에 나섰고 한인회를 중심으로 마스크와 겨울 이불, 그리고 식량 등 필수 물품들이 대량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업마저 중단하면서 이토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중년의 한인 자원봉사자는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저력을 보여왔고 그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죠. 그들에게 이런 봉사활동은 그저 일회성 도움이 아닌 깊은 문화적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해주었어요. 현장에서 그들의 활동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는데 한인회 봉사단은 대피소에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고 청년들은 부상자 이송을 도왔습니다. CNN 뉴스는 이를 재난 대응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약 50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 규모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희망을 전하는 모습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메이저리거 박찬호의 자택을 포함한 수많은 건물이 전소되는 상황에서도 한인 커뮤니티는 오히려 더 단단히 뭉쳐 서로를 돕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대응은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빠른 단체 행동력과 공동체 정신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이었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던 미국인들의 시선도 점차 감동과 존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SNS에는 한인들의 구호 활동을 칭찬하는 게시물들이 넘쳐났고 수많은 미국 시청자들이 이 따뜻한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사회복지사로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지원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인 유학생들은 통역을 담당하며 언어의 장벽을 허물었고 특히 파리바게트는 LA 지역 30여 개 매장에서 산불 진화에 힘쓰는 소방관분들에게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다운타운 LA점, 산가브리엘점 등 LA 전역의 매장들이 하나둘씩 동참하면서 도움의 손길은 마치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한인들만의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었는데 그들은 혈연 관계가 아닌 이웃이라도 가족처럼 돌보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활동 속에서도 앞서 말했듯 일부 미국인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어요. 왜 자기 지역도 아닌데 저렇게 나서는 거지? 분명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것이 한인들의 홍보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비슷한 의구심을 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지만 이토록 조직적이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한인 봉사자들은 이 지역 주민도 아니었고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진정성이 드러났는데 한인 봉사자들은 이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이어갔고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 여성분 한인 봉사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는 한국에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서로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준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대피소에서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마치 자기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조화롭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가 필요한 일을 찾아 하고 서로를 보완하며 일했죠.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재난 상황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종과 국적을 넘어 모든 이재민들을 돕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류애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감동적인 순간들 속에서도 갈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미국인들 사이에서 한인들의 봉사활동을 못마땅해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나서는 거야? 이래봬도 우리가 주인이잖아. 같은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대피소 안에서의 이런 갈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구호물품 배분과 관련된 의견 충돌이 잦아졌고, 일부 미국인 봉사자들은 한인들의 방식이 너무 빠르고 강압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미국인 봉사자는 우리도 충분히 잘하고 있었어. 갑자기 와서 모든 걸 바꾸려고 하다니 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이는 이건 우리 동네야. 외부인들이 이렇게까지 간섭할 필요가 있나?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만은 점차 다른 봉사자들에게도 퍼져나갔는데, 일부는 한인들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빠른 일처리 방식이 미국의 문화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죠. 빨리빨리라는 한국식 문화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갈등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이런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놀라웠던 것은 한인들만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고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죠. 예를 들어 물품 분류 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먼저 자신들의 담당 구역에서 성과를 보여준 뒤에 다른 이들에게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젊은 한인 봉사자의 말이었는데, 우리는 단순히 도움을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봉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대피소 한편에서 한인 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중 한인회 관계자로 보이는 60대 중년의 남성분이 불현듯 1992년 LA 폭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코리아타운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상점들이 불타고 약탈이 이어졌지만 경찰도 소방관도 그 지역은 외면했다고 했죠. 무법지대가 된 그곳에서 한인들은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루프 코리언즈라 불린 자경단이 만들어졌고, 그들은 가게 옥상에서 밤새 약탈자들과 대치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는데, 라디오 코리아 같은 방송국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했고, 한인들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한 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워키토키를 들고 밤낮으로 동네를 지켰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들의 결단력과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위기 속에서 보여준 공동체의 힘이었는데, 약탈이 심한 곳으로 물과 응급키트를 가득 실은 트럭이 달려갔고, 주변의 한인들은 서로 돕고 지키는 일에 망설임 없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 폭동 이후 한인 사회는 더욱 단단해졌고, 시민권 취득과 정치 참여도 활발해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돕지 않으면 아무도 돕지 않는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우리 커뮤니티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로 모든 게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그때처럼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보아온 한인들의 봉사활동이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30년 전의 아픔과 교훈으로부터 이어져 온 강인한 공동체 정신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보호하고 돕는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오랜 시간 다져진 연대의 결과물이었죠. 이제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한인들이 이토록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지, 왜 누구의 지시도 없이 완벽한 협력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나서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그저 일회성 봉사가 아닌 자신들의 정체성이자 사명이었던 것이에요. 관계자의 눈빛에서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92년 폭동 때는 우리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우리는 이웃을 돕고 이웃은 우리를 인정합니다. 그때의 아픔이 오늘의 힘이 된 거죠. 그의 말에서 저는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지난 며칠간 목격했던 장면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밤새워 김밥을 만들던 아주머니들의 손길, 잠도 못 자며 물품을 분류하던 청년들의 열정, 자신의 가게 문을 닫고 달려온 상인들의 결단력,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이런 순간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런 정신이 2세대, 3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젊은이들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날 저녁의 대화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인들의 선결제 문화가 단순한 기부가 아닌 깊은 역사적 뿌리와 공동체 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한인 봉사자들의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고 자신들의 생업마저 제쳐두고 달려온 그들의 헌신에 감동받았어요. 자발적으로 돕기 위해 준비된 물품들은 단순한 기부품이 아닌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미국인들이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상황에서도 저는 이제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어요.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인간의 본질적인 선함과 연대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제가 다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꿈꿔왔던 진정한 봉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나서서 한인 봉사자들을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미국인 봉사자들에게 한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92년 LA 폭동 때의 경험, 그들이 쌓아온 공동체의 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의 놀라운 봉사 시스템으로 이어졌는지를 설명했죠. 점차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단순한 선행이 아닌 오랜 시간 다져진 공동체 정신의 표현이에요. 이제는 제 안에 있던 편견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인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위기 앞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배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책임감까지 이 모든 것이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 사람들의 편견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편견들이 제가 더 강하게 한인들의 진정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이제 저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배운 이 값진 경험들을 다른 지역 사회와 나누고 싶은 꿈이 생긴 것이죠.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연대의 힘,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산불은 우리의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 자리에 더 소중한 것을 남겼어요. 바로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을 일깨워준 한국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연재해는 때로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LA 산불 속에서 그녀가 발견한 특별한 인연과 깨달음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진 우리의 모습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